예, 지난 14일 광화문 집회를 주도 기획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 중인 가운데 당초 민노총에 예고한 12월 초에 2차 대규모 집회가 강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내년 총선 예상 의석이 73석이라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재인 대표 오늘 호남으로 달려갑니다. 정군계 홍익대 교수, 강훈식 동국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사 피신해 있는 상황인데 뭐 조계사 측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좀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의 그 피신이 적절했는지 부분, 뭐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차 투쟁이 12월 5일로 이렇게 예고가 돼 있는데 지금 뭐 피신의 상황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총궐기를 조계사 안에서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먼저 교수님. 예, 뭐 민주노총 또 지시도 하고 하는 예. 모양인데 기본적으로 불법 시위의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또 저 종교 시설로 들어갔다. 예. 천주교는 이제 우리 더 이상 안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조계사는 계속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경찰이 진입해서 체포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또 그 종교 시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못 들어가고 하는데 예.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이게 이제 그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예. 민주화 관련 인사들이 이제 뭐 종교 시설을 많이 피신을 하긴 했는데 예.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상균 위원장 예.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예. 쌍용차 파업 때도 불법 시위로 또 옥고도 치렀고 계속 이렇게 민주노총을 끌고 가야 되는지 또 불법 파업을 하고 예. 또 종교시설 들어가야 되는지 예.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분도 예. 과연 이런 방법이 옳은 건지 예. 생각해볼 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 네, 뭐 어떤 이유로도 폭력, 불법 시위가 용인될 수 있는 시대는 좀 이제 끝나지 않았나. 오늘 또 야당의 대선 평가위원장을 지냈던 서울대 한상진 교수도 이제 거리의 민주주의는 좀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 내부에서도 실제로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 예. 이제 좀 극복될 수 있는 대안과 방식이 많이 있는 것 아니냐. 아.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예. 본인들 물론 민주노총 입장에서 뭐 예를 들면 임금 노동, 그러니까 임금 피켓이라든지 뭐 노동 개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예. 또 한상진 위원장 뭐 아시다시피 금속노동 출신의 굉장히 현장 중심의 가장 강성노조로 불렸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대다수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조계사로 이어져서 사실은 불교계까지도 약간 피해받는 양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좀 고려해서 예.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물론 정부 당국의 경찰이나 진압이 과잉했다 이런 지적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성숙한 자세, 예. 지금까지 방식과는 다른 자세를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단체들이 이제 지난번에 집회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뭐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이석기 석방이나 뒤집자 세상을 이런 구호들을 내걸다 보니까 이게 통진당 세력이 그 집회 세력 안에 있거나 또 혹은 또 다른 어떤 세력에서 이 집회가 다른 쪽으로 정말 뜻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53개 단체 중에서 예. 19개 단체가 이제 그런 뭐 좀 색깔 띠고 있고 예. 2개 단체는 뭐 이적 그 단체로 법원에서 판단까지 내려진 단체인데 저는 뭐 세상을 뒤집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뭐 시위할 때 여러 가지 그 표현하기 위해서 예. 상징적인 슬로건을 내건 좋은데 뭐 이석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 또 이적 단체와 관련돼 가지고 그 우리 그 NGO들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만일에 이런 단체들이 같이 끼자고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 뭐 예. 이적 단체 2개에다가 예. 이석기를 구하자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일부 불순 세력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보다는 한상균 위원장이 지금 피신을 하고 있는데 사태가 커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경찰한테 좀 책임을 돌리고 싶어요. 그날 이제 그 시위가 벌어지고 그 다음 날이나 반드시 이제 그 지도부가 옮겨갈 걸로 예상이 되면은 1순위가 조계사입니다. 그러면 조계사의 그 병력을 풀어가지고 예상을 했어야 됐다. 형사들 풀어가지고 조용하게 검거를 했으면 되는 일인데 이거 놓쳤단 말이죠. 이거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 강신명 청장은 매일 예, 그 뭐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예, 예. 정치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예, 예. 일 제대로 했으면은 사태가 불거지지 않았다. 경찰 힘들지만 네.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뭐 일단 중요한 건 지금 국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집회를 하다 보면 여러 구호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뭐 이석기 석방이나 이런 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집회 단체들이 그런 것까지 동의하고 만약에 실제 그게 전면화된 구호라면 아마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닐 거고요. 예. 실제로 걸고 있는 노동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한중 FTA라든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제 전면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가장 메인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일부 단체들, 그런 단체들이 섞여서 들어왔을 텐데 부적절하고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예, 또 예. 집회 현장에서 불법 과격 시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구호에 동의할 사람은 몇 명이 있겠습니까? 저는 예.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예, 예.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좀 전 다른 각도에서 좀 보면 어쨌든 민주주의가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거고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는 소수자를 또 배려하는 건데요. 예. 48%도 좀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서 예. 52%로 당선됐지만 48%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좀 국정 운영의 풍토 그리고 예. 사회적 풍토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 집회가 정치권까지 이제 불똥이 튀었는데 그 문재인 대표는 오늘 살인 진압 사과부터 해라.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문 대표의 불법 폭력 비호에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문 대표가 옛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일 때 했던 발언을 두고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여당 쪽에서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뭐 여당 얘기가 맞는 말이죠. 우리가 뭐 특정 진영을 편든다는 게 아니고 예, 예. 문재인 수석은 뭐 당시에 그 차벽에 대해서도 뭐 원리 원칙을 강조했고 불법 시위 안 된다. 또 비서실장에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도 시위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원칙 공권력에 대한 얘기를 그 정말 했던 그 사람이 장본인인데 예. 이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경찰의 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슨 그 어떤 그 경찰의 그 방어를 살인 테러다. 이 이종걸 원내대표가 했고 그다음에 폭력, 살인 폭력 진압이다. 이걸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하고 있는데 이거 야당 정치 지도자들이지만 너무 말을 그 쉽게 한다, 함부로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지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때문에 그 고충이 많은데 예, 예. 이런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야당을 조금이라도 그 지지하려는 세력들한테도 예. 등을 돌리게 하는. 경찰이 그 쇠파이프로 맞는 상황에서 예. 그 방어 차원에서 이제 살수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을 살인 테러다. 예. 물론 그 백모 씨의 그 건강을 우리가 그 쾌유를 기원해야 되겠지만 말 표현이 너무 지나친 데서 오는 세살 깎기, 점수를 깎아 먹는 그런 예. 표현이 야당 지도자들한테 있다는 거죠. 이번 집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쪽에서는 계속 공세를 할 거는 불리하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거든요. 사실 여권 쪽에서는 어떻게? 그거 피할 수 없는 지적인 예,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사실 정 교수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실제로 야당님도 이번에 좀 오히려 이번 계기에 좀 새로운 반성, 새로운 계기를 오히려 삼아야 되겠다. 예, 예. 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권의 대선평가위원장을 지낸 분도 이제 거리의 민주주의로는 극복되지 않는다. 사실 국민들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거리로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는 좀 새로워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역사교과서라든지 뭐 국정화라든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예. 너무 일방통행을 하는 정부에 대해서 예. 뭐 야당에 대해서 질타할 수 있고 뭐 따끔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예, 예. 이제 새로운 방식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 예. 그리고 새로움이 어떤 대중의 호소. 예. 근데 사실은 야당이 현재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문제도 이런 문제에 늘 관성화되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상대편이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좀 세련되지 못하다고 이쪽도 좀 세련되지 못한다고 예. 하면 예. 앞으로 대한민국이 야당은 어쨌든 새로운 정권을 잡아야 되는 집단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예. 그렇다고 보면 그런 정당이라고 하면 좀 더 세련된 모습, 예. 그리고 좀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알겠습니다. 야당이 지지율까지 얘기했는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년 총선 이제 5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73석밖에 얻지 못한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말 참패론이 지금 유기감이 굉장히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27석 아니겠습니까? 뭐 절반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뭐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뭐 나왔는지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예, 그것도 당 내부 조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또 예. 대표의 승낙을 받고 유출했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 어저께 뉴스를 보고 좀 놀란 게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리더십 문제 때문에 안철수, 박원순 시장과 함께 문안박 어떤 그 통합 리더십을 마련하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붙었냐면은 공천 지분을 각 그 뭐 할당을 하겠다 예. 이런 얘기는 딱 예. 듣는 순간 제가 이거는 공천 나눠 먹기가 시작되는구나라고 느꼈는데. 안철수 의원이 또 감각이 빠르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느낀 거죠. 예. 내가 공천 지분을 얻으려고 무슨 그 혁신을 주장했는 거 아니라고 이제 거절했는데 문재인 대표의 이런 안이한 생각이 저는 73석으로 나타나고 봅니다. 국민들은 정치 쇄신을 요구하고 예. 야당의 뼈를 깎는 어떤 예.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
본인이 리더십이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박원순, 안철수까지 해가지고 어떤 공천에 대한 어떤 지분까지 논의가 된다는 예상이 나온다는 보도를 보면 예. 뭔가 문재인 이종걸 원내대표의 이 리더십은 정말 한계에 부딪혔다. 73석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예. 말씀드리면 이게 일찍 나와 다행입니다. 이게 반성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야당이. 야당이 좀 튼튼해야 여당도 긴장하고 좋은 후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일찍 터진 게 잘 됐다. 이런 말씀 또 드리고 싶어요. 자, 300석으로 갔을 경우에 이게 진짜 여당은 거대 여당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이대로 난다면 예. 근데 이게 뭐 핵심은 아마도 이제 그러면 개헌론까지 이어질 예. 수 있다는 예.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야당이 73석이라면 개헌 가능성까지도 이제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상황이 맞다라고 저는 보여진다고 예. 그러니까 보여지는데요. 실제 그 당시,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의 야당은 뭐 당시 아마 손학규 당대표였을 겁니다. 야당은 한국노총과 또 외부의 친노단체라고 하는 혁신과 통합을 다 50대 50으로 통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때 한명숙 당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주고 선거를 치러서 단세를 127석으로 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분열될 대로 야권은 다 분열돼서 천정배 신당 오늘 추진위를 발족한다고 예. 하고요. 그리고 나서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공간이거든요. 야권은 분열되고 있고 여권은 오히려 단합되고 있는 이런 예. 양상이란 예. 말입니다. 예. 73석의 위기가 아주 당연해 보이고 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무슨 특단의 그러니까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국민 감동과 희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감동과 희생이 없는 야권에는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 한국노총과 뭐 예를 들면 혁신과 통합한테 희생하면서 다 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크게 좀 하나로 아우러져야 되는데 예. 지금 보면 모르겠습니다. 당 주류가 공천권을 셋이 나눠 먹는 걸 희생이라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방법으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예. 저는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표가 이제 광주에 내려가서 강연을 합니다. 대학 강연을 하는데 이 문안팍 이야기 어떻게 좀 틀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입장 내지 본인의 거취 표명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세요? 먼저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표 이런 국면에서 현재까지는 예. 의외로 스타일이나 이미지는 그렇지 않은데 의외로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소위 말하는 본인의 거취 문제를 한번 신임 불신임에 대해서 묻겠다라고 한번 던진 적이 있었고요. 생각보다는 저는 의외로 뭐 아무런 메시지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의외로 정면 돌파의 의견을 제시하고 예. 큰 어떤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최근에 호남에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호남을 감동시킬 뭘 가져가려고 참모진은 고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남의 메시지와 동시에 그것들이 정면 돌파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아마 던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동안에 그 구민주계의 어떤 목소리에 대해서 많은 평론가들이 많은 지지를 하고 해도 그래도 문재인 대표의 여러 가지 열린우리당 시절부터의 여러 가지 경륜을 보면 잘 할 것이다 했는데 정말 지금 이 연말이 다가가도록 뭔가를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73석 얘기가 나오고 지지율 5%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뭐 물론 본인은 지지율 5%는 잘못된 샘플로 인해서 다른 조사도 있다고 하지만 역시 본인이 주장하는 뭐 20%의 어떤 전략 공천, 이거 친노 패권 계속 유지하겠다는 꼼수거든요. 그 다음에 문안박 해가지고 어떻게 조금 내가 줄 테니까 우리 쪽 지분 크게 인정해달라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정치 아이디어 갖고는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를 완전히 뭐 여하고 합쳐가지고 하겠다든가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을 우리는 비례대표 없애겠다는 동참한다든가 보다 큰 틀의 정치 혁신이 필요하고. 시대 정신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멘트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집권하고 국민관계 갈 것인지 이 시대 정신이 없는 정치 세력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년 총선을 위한 시대 정신과 정치 쇄신의 틀을 마련하고 또 내년 대권, 내후년 대권까지 바라보는 로드맵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친노 패권주의 눈앞에 조그마한 케이크만 집권한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볼 때 지금 사실은
그 문재인 대표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또는 문재인 대표 주변에 이제 주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문재인 대표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48%를 득표한 대통령 후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표의 위상과 상황을 그렇게 분석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여의도 정가에서 사실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후보로서의 가치를 너무 많이 떨어뜨려 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의 주류들도 문재인 대표를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안타까움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로 4.28 그러니까 그 4월 재보선 이후에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허술한 대응을 보여줬고 그 안에 처방이라는 것이 어쨌든 혁신 위에 혁신안으로 한번 국민 감동을 돌파해 보겠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안이 국민 감동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감동받은 국민들이 없는 거지. 그 반증은 지지율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지율이 안 나타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야권 연대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면적 사면 초과인데 이것을 소위 말하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선 주자의 지지율을 까먹는 양상으로 주변 분들이 유지하지 말고 오히려 더 크게 대선 주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 테러로 전 세계 공포에 휩싸이는 상황인데 경찰청이요 방금 전에 IS 연계 국제 테러 단체인 알 누스라를 추종하는 혐의로 국내 불법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32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정치권에서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테러 방지법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3+3 회동에서 관련 상임위에서 이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건 뭐 반가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국제 테러는 뭐 62개 국제 우리도 들어가 있고 그 역대 그 정권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여당이 하자 그러면 야당이 반대하고 또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또 다른 진영이 하자 그러면 반대를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면 여야가 저는 슬기롭게 이 문제는 잘 합의해서 뭐 테러법 제정이라든가 이루어질 거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국정원의 어떤 옥상옥이랄지 국정원이 기능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좀 야당이 계속해서 우려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옥상옥 개념을 또 법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저는 그 이번 프랑스 테러로 인한 그 국제적인 그 테러 공포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야 이거는 뭐 정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서 할 거 생각이 되고 아까 이제 문재인 대표 말씀 좀 하셨는데 그 비주류도 말이죠. 문재인 대표를 그 매일 공격만 하고 안에서 그 안분자족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가치 대책을 세우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떤 모 일간지에서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 상하 의원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이제 일관적인 목소리를 내는 걸 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사실 테러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이분이 뭐 충남 지역에서 또 활동하셨던 분이라고 하고 모의 총과 뭐 이슬람 서적까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경찰청이 IS 연계 국제 테러 단체인 알 누스라를 추종한 혐의로 국내 불법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 32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A씨는 2007년 위조 여권을 이용해서 국내에 불법 입국한 뒤에 수개월간 자신의 SNS를 통해 알 누스라를 지지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충남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또 일명 남북 한점과 모의총포 한정,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 다수를 증거물로 압수를 했습니다. 알 누스라는 IS 지도자 알 바그다디의 지시에 따라서 2012년 시리아에 설립된 이후에 독자 세력화한 테러 단체로 조직원은 약 10,000명 정도로 현재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가까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테러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국회 계류 중이고 이런 것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더군다나 예산도 한 1,000억 정도 이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증원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다행인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지금 한 축에서는 프랑스에선 테러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선 불법 집회 시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테러 방지법이 이상하게 산으로 갈 거라고 하는 우려, 국민들의 한 축에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단히 좀 현명한 결정을 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실제로 테러를 잡고 국민들의 안전을 좀 지키는 그런 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23일 나흘 일정으로 방북한다.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이번 주 방북을 하겠다. 이게 뉴욕발로 나왔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23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뭐 대망론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두 분께 간단히 여쭤볼게요. 자, 방북 이번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 저희들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런 프랑스 테러가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 반기문 총장이 그 말년에 그렇게 뭐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모국인 한반도에서의 어떤 그 평화를 위해서 방북하는 걸 보이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알렸느냐 안 알리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뭐 그렇게 알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정부도 약간 그 논란 상황에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그 정교한 그 내부 커뮤니케이션 없이 사무총장이 그 뭐 나홀로란 표현이 아까 나와 있는데 네. 그 북한을 가서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 자칫 어떤 그 국내 정치용 네. 정략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저는 반기문 총장이 그런 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좀 더 예. 우리 그 정부하고 연결도 하고 예. 이런 그 전략적인 예. 그런 그 방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은 남북 관계 화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좀 해주길 바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좀 다분히 있죠. 예. 실제로 이번에 G20에 가서 이제 아마도 뭐 만나셨는지 안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감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반대로 좀 있어 보이고요. 예, 예. 청와대가 그걸 인정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유엔 사무총장이시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청와대랑 교감이 되고 있다고 하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와대는 일단 부인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예. 북한을 방북한다라는 것은 남북 관계 영향이 어쨌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면에서는 아마도 교감을 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면 교감을 지금이라도 가져야 되는 상황이죠. 예.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예. 오히려 저는 실제로 사진 찍기용 방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의 방북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면 여야를 뛰어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오는 게 본인이나 또 나라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공기 교수, 강원식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